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약물의 흡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구에서의 약물 흡수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번에는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어, 생각보다 이 흡수 파트가 좀 길어서 마지막에 비경구에서의 약물 흡수는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다른 내용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책은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화관에서 약물 흡수는 경구 투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 1-14 소화관의 모식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먹고 그것이 이제 식도를 따라서 위를 지나서 위에서 이제 유문을 거친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고 소장에서 이제 대장을 지나서 직장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경로를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약을 투여하는 구간이고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위랑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대장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약물을 흡수되는 부분은 대장을 빼고 위랑 십이지장과 소장 이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시간은 입에서는 한 5분 정도, 최대 5분 정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개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이제 장기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을 통해서 이제 약이 대부분 약과 영양소 대부분 흡수되게 됩니다. 이제 대장에서는 물이나 다른 무기이온들, 부기염류 같은 것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흡수 경로가 이제 위에서 소장까지가 거의 흡수 경로고요. 약의 흡수는 보통 이제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게 돼서 약의 흡수 마찬가지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가 비었을 때는 좀 더 이 시간들이 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근데 음식물에 따라서 좀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더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는 24시간 동안에 이제 약이 장에서 좀 유지가 되는 게 조금 힘드니까는 어느 정도 용출률 변화나 그런 24시간 이하, 보통 한 12시간 이전에 이제 그 약의 용출 프로파일이나 이런 걸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위흡수, 그 다음에 그 내려가는 쪽에서 소장 흡수, 대장 흡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소화관 흡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소화관 흡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CAT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냥 CAT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DFCAT라는 다이나믹 플루이드 컴파트먼트 애트옵션 앤드 트랜스포트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좀 조금 그나마 좀 최신적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2017년이라서 아주 최신은 아닌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그 약물이 투여한 위에서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가장 흡수가 많이 되는 경로는 위와 소장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와 소장에서의 그런 약물이 있고 그다음에 플루이드, 그러니까 부피, 약물이 녹을 수 있는 용매가 계속 있겠죠. 용매와 용질. 이 모델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물이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이 모델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예시로 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를 원통형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제 캐패시티가 1리터 정도고 그다음에 이 위라는 모델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통을 생각을 해서 이제 수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식이 나타나는데 이게 속도에 관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물이 배출되는 정도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위로 들어와서 이제 어, 소장으로 들어가는 이 경로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위에 볼륨은 대략 1리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밑에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가스틱 시크레션 레이트라고 해서 분당 한 2ml 정도, 최대 2ml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가 이제 위액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물이 들어가서 용해된 용도가 약물이 뭐 1g짜리 먹으면 1g에 이제 2리터에 있는 위액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점점 줄겠죠. 그래서 부피 줄고 약물이 이제 이동해서는 그런 속도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디오데듐 시크레션 레이트라는 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십이지향 쪽에서 나가는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화기도 되게 여러 가지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여러 개로 나누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은 초반에 있는 것들 많이 중요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빨리게 됐다가 천천히 나오고 뒷부분도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마지막에서 이렇게 거의 좀 비슷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물이 들어간 그 장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그러니까 디오데날 그러니까 12지향에서 나가는 건 하루 4리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수식화를 어느 정도 시키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 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의 배출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약물의 흡수에서는 위와 소장이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시간하고 약물의 그 성질이 있겠죠. 약물의 용량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식화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이 모델은 페놀레드라서 흡수가 안 되는 물질을 위장관에 투여한 다음에 MRI로 찍어서 그 위에 그 장액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위와 그런 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뒷부분에서 또 다시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음식물인데 일단 빈 속일 때도 일정의 한 속도로 이렇게 일정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좀 다이나믹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 흡수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책 23페이지 중간 보시면 위의 구조는 위저부, 유능부로 나뉘고 위벽은 점막, 근층, 장막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점막의 표현은 고유한 1층의 상피세포로 덮여 있고 미소라고 불리는 페인 부위가 매우 많아서요. 여기서 이제 위액 분비샘이 형성돼서 그런 위액이 분비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평평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우물처럼 되어 있고 여기서 그 염산이 나오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위산이 나오는 pH 2.1 정도의 아주 간상적인 공간이 이제 위장이고 위는 또 마찬가지로 점액적인 점액 상피세포 한 층 덮여 있는데 또한 이게 점액질로 잘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또 특징이겠죠. 그래서 위액의 장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는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소화시켜 소장을 내보내는 역할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흡수는 사실 그 소장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래서 위 소장이나 대장에 비해서 표면적이 적어 약물의 흡수에 적합하지는 않고 주로 수동 pH 분배 가설에 따라 흡수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흡수에 적합하지 않지만 위에서 또 흡수되는 약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측이 조금 더 수월한 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 그러니까 단일적으로 위에 대한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위랑 구획 자체가 좀 단일화돼 있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예측이 좀 가능한 거고 또 pH 분배 가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산의 분비 조절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장신경 경로라고 해서 아세틸콜린에서 내장신경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그래서 그것이 염산 분비 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염산으로 만드는 경로 하나하고요. 미주신경 경로는 미주신경이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그게 히스타민 또 분비 세포를 자극한 후에 그다음에 히스타민이 나오고 히스타민에서 염산이 방출되는 좀 간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런 게 있고 가스트린 경로 같은 경우에서는
내장신경 경로와 미중신경 경로 약간 두 가지 섞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3번 돼 있고 가스트린 분비세포에서 가스트린이 나오고 첫 번째로 이제 히스타민 분비세포로 가서 위에 미주신경 경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 염산 창고에서 H2 수용체를 건드려서 바로 H가 많이 나오게 돼서 염산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위산 범위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가스트린 경로까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윈의 pH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약물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흡수가 되지 않고 아니면 약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pH 변화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분은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희석이 되겠죠. 만약에 음식물 같은 거 우리가 먹었을 때는 식후에는 그러니까 pH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그 개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십이장 궤양 등의 이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산성 저산성 환자에서는 pH가 또 변하게 됩니다. 약물을 먹었을 때도 좀 변하게 되는데요. 속이 많이 쓰리신 분이 드신 제산제나 항콜린제 같은 걸 먹었을 때 pH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책에서는 책에서 2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스피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스피린은 위산 분비를 상승하고요. 점액 분비를 감소시켜서 위궤양을 유발시킵니다. 논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책은 좀 의견 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pH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 모델 때 대략 조금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페이지 10페이지에 1-10 책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좀 뭐가 좀 10페이지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1-10식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제가 좀 오타를 친 것 같아요. 식을 1-10은 잠시만요. 1-10은 24페이지고요. 그 페이지 10페이지는 뒤에 있을 그 약산 해리상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기 제가 썼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의 1-10의 식을 보시면은 위 내용 배출 속도 상수에 따라서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아까 나왔던 논문에 나왔던 그래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식은 PK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뭐 C는 농도는 C0 2의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이런 exponential decay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볼륨 부피가 되겠는데요. 약물의 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은 그냥 수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따른 미분을 하게 되겠 미분을 하면 이런 속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dx는 보통 여기서는 dv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ms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dx분의 dt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kt 2에 뭐 어떻게 저쩌고 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원래 있는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든 거고 이 식을 다시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것에 대한 속도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내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어느 것에 의해서 이 위내 체류 시간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흡수가 용이하고 위내 흡수가 용이해서 약물 흡수가 감소되는 그러니까 위내 체류 시간이 짧다는 소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내 체류 시간이 짧다는 소리는 위에 좀 더 있는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위내 흡수가 용이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흡수가 당연히 감소되겠죠. 마찬가지로 장에서 흡수가 잘 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위장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 생체라는 것이 거의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 안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제한적이므로 여기서 여기서 오래 있는 것보다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것이 장내 흡수를
용이한 약물이 흡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내 체류 시간은 그 위에 들어가는 것에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점도가 끈적끈적할수록 삼투압이 높을수록 위내 체류 시간이 증가한다. 즉 이게 천천히 간다는 얘기겠죠. 위에서 보통의 약물들은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는 것 빼고는 대부분 장내 흡수가 용이한 약물들이 많이 주가 되겠죠. 이럴 때는 부피를 좀 크게 하고 온도를 높이고 점도를 끈적끈적 것을 낮추고 그다음에 삼투압을 낮추면 이제 위내 체류 시간이 짧아져서 장내 흡수가 용이한 약물의 흡수가 증가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도 이제 위내 체류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항구토제를 먹었을 경우에는 백주에 촉진되고요. 그다음에 항콜린제, 항히스타민제, 해열 진통제, 삼환계 항우울제, 페노시아진계 진정제를 먹었을 때는 이제 배출이 억제돼서 위 내에서 좀 더 약물이 오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체노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의 흡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페니실린과 같이 이제 그 위에서 좀 불안정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겠죠. 또한 장용성의 제피 효과라고 해서 이제 장용성 제제들 같은 경우에 위에서 pH 2.1이 안 높게 하는 거 코팅이 되어 있을 때 그런 효과도 아무래도 이게 오래 있고 위에 대해서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질 수도 있으므로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H 분배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25페이지부터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역시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pH 분배 가설에 대한 식이 있고 상에서는 약산성 비이온 유형이고 이것이 이제 위에서 잘 흡수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랑 어떤 건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의 약물 흡수는 pH 이런 분배 가설을 잘 따르게 되고요. 위를 통과한 소장에서는 이제 pH 분배 가설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흡수 면적이 매우 크고 이제 그 환경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플루이드도 일정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소장에서는 이제 pH 분배 가설에 따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르지 않는다고 하죠. 전체적인 이론은, 기본적인 이론은 pH 분배 가설에 또 적합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 수막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장애서의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한 이게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화제 약성의 비용에서 약산성을 위해서 잘 흡수되지만 이 약물 자체도 장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편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되는 양이 적더라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장에서 약물 흡수는 장의 흡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pH 분배 가설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온형의 약물이라고 해도 보통 비이온 약물이 흡수가 잘 된다고 전에 상피세포에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온형의 약물도 마찬가지로 장관막 점막에서 수정세공에 의해서 통과해서 이론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 장관 자체에서는 pH 분배 가설을 잘 따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이론이니까 일단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표 1-7 보시면 결국 유기산과 유기염기 두 가지 약물 종류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흡수율이 유기산의 약물들이 위에서 pH 처음에는 이제 0.01몰 HCl로 나오죠. 강산에서에 있을 때 흡수량 50% 이상이 되었고요. 아니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좀 불안정해서 조금 흡수율이 낮는데 소장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이 표에서는 나왔고요. 유기염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닐린 같은 것들이 이제 위에서 12지장으로 지나가는 pH 4.7에서 5.0, 7.1에서 7.2 이 구간이 이제 가장 많이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도 많이 되는데요. 이 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흡수율 퍼센트를 나눴는데 100% 넘죠. 합하면.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조금 솔직히 있는데 일단은 이 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염기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고 비이온이 많으므로 산성 같은 경우에 위에서 흡수가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시계 다시 한번 이제 시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 10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10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식이 나오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겠죠. 이 것에 대해서 약산과 약용기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약산에서의 경우일 때 특히 그 약산에서 HA가 HA로 합한 것이 H 플러스 A로 갈때 그 H가 하나만 있을 때 그 경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경우만 아시면 이제 나머지는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KB 같은 걸로 그러니까 약연기에서는 반대로 하면 되니까는 식을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지금 설명드릴 파트는 여기서는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은 1-11, 1-1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조금 구하기는 어렵고요. 1-14, 1-15씩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1-11, 1-12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A는 HA분의 H이온, 그 A 음이온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분모를 해서 이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페이지 10페이지 내용입니다. 그 이제 KA에 대해서 KA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이 이제 pH는 pK 플러스 로그 HA분의 A 그것을 이제 pKA로 이제 로그를 죄송합니다. 넘기면은 당연히 이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보는 일단 pH에서부터 pH는 pKa 플러스 로그 비이온분의 이온화 된 것이 이제 식에 나온 것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좀 제가 막 계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 약물 농도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10페이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약물 농도를 보시면은 약물 농도는 그러니까 A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약물 농도겠죠. 약물 농도 전체는 HA 더하기 A 응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식에서 다시 A 응이온을 정리를 하게 되면 H2온 분의 KA 곱하기 HA가 되고요. 이것을 또 정리를 하면은 KA를 그러니까 HA를 A로 나눠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H2온 분의 KA는 HA 전체분의 A 응이온이 되겠죠. 이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라는 것은 결국 KH분의 KA 곱하기 HA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대입을 하면은 H는 이걸 대입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HA를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H 양용분의 KA가 되는데 KH 양이온 분의 KA는 위에서 설명드린 HA 이거랑 같은 거죠. HA분의 A가 되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H에 대한 식에서 pK를 좌로 넘긴 다음에 이것을 다시 로그를 빼서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이제 10의 pH - p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를 치환을 하면은 HA는 곱하기 1 플러스 10의 pH - pKa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은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식은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C는 죄송합니다. C는 HA 플러스 HA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10의 H - pKa고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것은 좀 더 그림을 자세히 좀 보기 좋게 나온 것은 페이지 26페이지 아래 이 그림 1-16입니다. 그래서 비이온형이 헤리형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KA 값에서 이제 위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배치로 되어 있고 이제 일단 이론상 비이온형만 왔다 간다고 예시를 했을 때 C1, 그러니까 위에서의 처음 농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에서 똑같이 하고 HA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장에서는 C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두 개가 평행이 나면 이거 두 개가 농도가 같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의 비율은 두 개가 제거가 되니까 pH 1 플러스 10의 pH pKa 1을 그다음에 분모에는 1 플러스 pH 2 pKa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1-1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는 어떻게 나왔냐 하시면 사실 이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H에서 H가 플러스 되는 이 식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C의 농도에서 그걸 구하고 그것의 비이온형의 각각의 비이온형 두 가지 이제 농도 비에서 이 식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염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반대로 해서 pKa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위아래가 바뀌니까요. 이게 좌우가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럼 다음은 이제 다시 25페이지 해리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리도를 말씀드리면 해리도는 일단 100% 해리됐다고 치면 이게 퍼센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 해리도 얘기를 하고 그냥 결국 1이겠죠. 100%인 1이니까 1은 알파라는 것은 정의상 A의 농도를 전체 농도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참고로 뭐 KA는 뭐 C 곱하기 해리도의 제곱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것에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굳이 중요하진 않은데 참고로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네모친 여기서 이것이 또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또 정리한 내용이랑 또 동일한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식이 결국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1을 더한답니다. 이게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1을 더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수식적 정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A 전체 비이온형 전체를 여기다 놓고 여기에는 그 H이온을 1이, 이건 1이죠. 이것도 1이고 분모와 분자 같으니까 이걸 장면에 1을 더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정리를 했을 때 이 위에 HA 플러스 H 마이너스는 위 약물의 농도겠죠. C가 되고 분모가 같으니까는 HA분의 C가 됩니다. 네, 여기 쉽게 올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의 이온은 위에서 KA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 분모가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우면은 그래서 평행일 때는 H의 이온과 HA의 이온과 비온 해량이 같았을 때는 이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을 때 농도는 결국은 알파는 C분의 1이 이걸 바꾸면은 알파는 C분의 H이온이 되겠죠. HA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알파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1은 KA 플러스 H분의 그러니까 위의 분자고 분모가 H 플러스가 되는데 알파분의 1이니까 이것을 위아래를 바꾸면은 알파는 KA 플러스 H 이온 분의 H 이온이 되고요. 이것을 H 위아래를 다 그 양이온으로 나눴을 때는 HA 분의 KA가 됩니다. HA KA는 또 위에서 나온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같으므로 얘가 돼서 얘가 1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0의 pH 마이너스 KA 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식이 1-14입니다. 죄송합니다. 1-11입니다. 1-11은 결국 이 식에 대해서 두 가지 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약간의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좀씩 왔다 갔다 한 것도 있는데 이걸 참조로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1에서 조금 더 그래서 약간 좀 뭐라지 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그게 굳이 그렇게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과정일 뿐인 거고 이것을 우리가 뭐 연산하거나 뭐 구할 일은 지금 현재로서 많이 없는데 그냥 참고로 아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의 1-14나 식의 1-15가 R값이 작을수록 혈점에서 고농도로 분배된다. 이 얘기가 결국은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B가 이 위에서와 혈장에서의 B가 결국 그 R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혈장 중에 간 쪽이 더 많을수록 이게 윗부분이 C1이고 아랫부분이 C2니까요. 그래서 혈장 중에
고농도로 분배, 혈전율이 많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게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7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개에서 미혈전 양분 분급이 R값이 이론체 실측치가 있는데 이론체 실측치가 조금씩 좀 다른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염기 같은 경우에서는 R보다 더 크니까 위액에 좀 더 있어서 비윤, 그러니까 이온, 그러니까 비헤리온과 헤리온 중에서 헤리온이 위쪽에 있는 것이 좀 더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R값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K는 보지 마시고, R 실측치만 먼저 보시면은, R이 크니까는 위에게 많이 있고, R값이 작은 것들, 산 쪽에 것들, 알리실산, 히드로피오렌,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이제 혈장에 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제 소장흡수입니다. 소장흡수는 그림 1-17을 보시면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주름 있고 거기에 용모가 있고 용모의 표면적이 넓어서 상피세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구로 흡수된 영양물질과 약물의 주요 흡수 부위는 주요한 흡수 부위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1-17에서 보신 것 같이 용모로 흡수문제가 가장 넓고 그 중에 이제 특히 12장 자체가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면적도 넓지만은 담즙과 퇴액이 분비돼서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약물 자체가 약물의 유화 또는 용해 또는 유화를 도와 흡수를 촉진하기도 하는데 또 담즙산 같은 것들이 다른 것 물질과 또 결합해서 또 이제 또 흡수를 촉진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같은 경우가 좀 더 특별한 소장 흡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델에서도 굳이 12장에서 배출 속도 이렇게 나온 것이 12장 자체가 여기서도 약물의 흡수와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의 플루이드 즉 그 장액의 흐름이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PK라는 것도 그렇고 방금 보신 그런 모델도 그렇고 이 키네틱스라는 것이 시간에 따른 그런 뭐 농도 변화겠죠. 농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부피하고 그 물질의 양이겠죠. M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12장 내 부피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약물 농도가 바뀌게 되고 농도가 바뀜으로 이제 흡수되는 정도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분절 운동하고 연동 운동이 있는데요. 보통은 분절 운동과 연동 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절 운동은 그 하나의 분절 안에서만 섞이는 건 뭐 분절과 연동 운동 같이 가긴 합니다. 근데 굳이 분절과 연동을 나누자면은 이동하지 않고 안에서만 이렇게 혼합되는 형태를 이제 분절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역방향으로 흐르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위에서 소장력 대장으로 넘어가서 직장으로 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경우에 구토 같은 게 하게 되는데 이 장애까지 흘러나가는 것은 상당히 좀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유문에서 막아서게 될 일도 없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지금 질병적으로 아주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대장에서 역행한다는 것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꼭 한 방향으로 연동 운동이 흐르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군종 운동 같은 경우에 내용물이 소화액과 잘 혼합하고 장갑력과 잘 접촉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동 운동은 이제 아래로 이동하게 되고 소장 상부가 하부에 비해서 강하고 빠르며 식자 중에 억제되고 식후에 항진됩니다. 또 부교감 신경에도 영향을 받고 내용물에 따라서 영향을 또 받게 되겠죠. 이건 소당에서 페이지 28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포 면적과 운동에 따른 장내 체류 시간이 이제 약물 생체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왜냐면은 장내 체류 시간 인텐시티널 트랜sit 타임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약물이 주로 흡수되는 부위가 되므로 가장 큰 이유는 면적이 넓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 기전을 이제 계속 갈게요. 흡수 기전은 크게 세 가지 흡수 기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상피세포 흡수에서 했던 거랑 거의 뭐 사실 뭐 그 큰 차이는 없는 내용이에요.
수동 수송, 단체 수송, 미립자 흡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장에서도 이 세 가지 것이 이제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수동 수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pH 이론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소장에서는 단순 학생에 의해 흡수되는 경우라도 pH 분배 가설보다 더 많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막표면의 pH, 수송세공 경로 등이 원인으로 이제 고려가 되는데, 이 고려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요. 막표면의 pH가 다시 조금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H 플러스가 여기서 좀 더 많습니다. 장관 내에서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더 낮은데, 살리시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원래 이론과 조금 반대로 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흡수를 못하는 게 pH 분배 가설의 좀 한계성입니다. 특히 소장에서는 pH 분배 가설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은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송세공 경로라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비이온형도 원래 비이온형이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주로 가고, 이온형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온형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물의 용매 견인 효과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pH 의존적이지만 pH 분배 가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담대 수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중요시해서 이제 다른 단원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담체 수송은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이 일어나게 되고요. ATP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단순이냐 촉진이냐 아니면 능동이냐 따라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생체 필수 물질을 보통 흡수하는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담체 수송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은 고에서 저로 가는 이런 단순 확산이 아니라 저에서 고로 가는 이런 반대적인 확산보다는 그 수송이 필요한 거죠. 영양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장간 안이 훨씬 많겠죠. 이대로라면 모든 물질이 잘 흡수가 되는 게 끝인데,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그 세뇨가 재흡수할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고에서 저로를 하는 역행으로 하는 것이 좀 이게 중요하게 되므로, 아니면 이제 혈액의 그 포션에 따라서 이게 더 세포 내에는, 그러니까 혈액에서 세포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혈액에서 더, 왜냐면 세포 내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쓰니까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데 그러니까 영양물질이 계속 부족한 상태인데 혈관 안에는 에너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영양물질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는 자연이 잘 들어가는데, 만약 반대인 경우, 방금 말했던 세뇨간의 경우, 이럴 때는 좀 부족한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또 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생체 필수 물질이 무조건 더 들어가야 되므로 이제는 촉진항산과 능동수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체 수송을 하게 되고, 담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아미노산, 작은 펩티드, 수용성 비타민, 담즙산 지질 같은 영양물질은 물론 Na+, Ca2+, 그다음에 Cl-, 인산 같은 여러 가지 전해지는 물을 흡수하는 기전이 이제 담체 수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 위에 거랑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특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기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수송기가 모두 우리가 아는 것들로 다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수송 기준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약물의 구성 특성에 따라서 이들 수송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원항체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약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어떤 수송체, 그런 점을 보는데, 이건 수송체에 얘가 결합을 해서 기질 화학물을 했을 때 이게 특징적으로 갔을 때 내려가는데, 얘랑 유사하게 생긴 반달형이 있어도 이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얘랑 경쟁적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리세터 구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적 결합이라고 해도 애피니티, 그러니까 친화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 약물이 더 큰 경우도 있을 때는 기질로서 작용을 못하고요. 비경쟁적으로 했었고 비경쟁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또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의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기질 특이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 기저화물로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크면 해당 수용체에 대한 소화가 촉진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영양
약물 A랑 B가 있을 때 A, B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A가 더 많아지면 A가 더 세게 접촉해서 B는 대사가 덜 되고, 그러니까 생체에서 더 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담체 수성은 특징적으로 기질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미립자 흡수가 있는데요.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나 탄소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등의 이런 생각보다 큰 물질들이 그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지용성이 증가할수록 전하가 이제 중성 입자일수록 미립자 성질을 갖고 있을수록, 네, 특징적으로 폴리스티렌 나노입자는 나노 파티클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노 파티클이 입수가 되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그런 미립자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질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죠. 셀룰로스 같은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좀 담재수성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정 리간드가 존재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MHC 주저질 복합체가 1, 2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세포 막 표면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식세포가 작용하게 됩니다. MHC 클래스 2가 만약에 익스프레션 되어 있으면 대식세포가 와서 먹겠죠. 탐식작용을 하면서 얘가 먹겠죠. 만약에 내가 약물을 타겟팅하는 것을 이제 디자인하면은 만약에 이거와 비슷하게 하나 어떤 물질에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게 만들면은 얘는 대식세포의 흡수가 잘 되겠죠. 이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미립사 흡수는 아까 그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상피세포 흡수에서 봤었던 그런 것을 뭐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체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담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되게 다양성.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이게 식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수식으로 pH 분배 같은 경우에는 pH 식 그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담체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그게 미클렌스 멘트 타입이라고 해서 식이 좀 미클렌스 타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또 포화가 있으면서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질 특이성이라는 거죠. 특정한 것이 특정한 물질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담체수성에 대해서 여기서 책에 예시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예, 잠시만요. 이 책이 좀 어렵게 정리된 이유가 책을 여러 개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은 되게 방대하게 많은데 좀 빠진 내용도 많고 설명이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도 많고 이게 책을 여러 권을 합치다 보니까 이런 물질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책 자체는 좋습니다. 어쨌든 알도 헥소스 수성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담체 수성 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Na 플러스 당당에 있는 공수성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정확히 표현 안 했는데 이게 알베엑스 수성계예요. 여기서는 이제 갈락토스랑 디글루코스만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도헥소스가 뭐냐면 알데하이드가 있는 이제 당을 이야기합니다. CHO가 있는 당을 이야기하고 갈락토스는 유당에서 유래한 당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갈락토스, 마노스, 글루코스, 알로스, 알도스, 글로스, 이도스, 타도스 있는데 갈락토스랑 글루코스가 이제 얘는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 상피세포에서 흡수되는 거나 아니면 심장에 재흡수되는 그런 세뇨관, 뇌에 의해서의 혈관, 혈액에서 뇌로 이제 뇌가 에너지를 쓰는 많은 부분이죠. 이거는 영양 흡수해야 되니까, 이건 재흡수해야 되니까, 이제 뇌액에서 뇌 척수액에서 혈액으로 옮기는, 즉 당을 세포 내로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농도가 고에서 저로 가거나, 저에서 고로 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많은, 좀 더 빨리 할 때는 이제 당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NAK 펌프를 먼저 해서 NA 농도의 구배차를 만들고 NA가 나온 것이 당과 함께 이제 같이 오는 이런 수송계를 이야기합니다. 당을 농도 역행하여 수송하는 것은 이제 근위세뇨관에서 얘기했죠. 다음에 이제 케토해소스 수송계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당인데 케톤기가 들어있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쪽진 확산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디프로토스가 주로 유입되는 경로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디프로토스는 이제 디글루코스로 다시 이제 대사가 되게 돼서 이게 농도가 디프로토스가 이제 세포 내에서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고에서 저로 좀 더 빨리 촉진되게 되는 그런 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이펩티드 수송계는요, 단백질 분해 후 아미노산보다 작은 펩티드 흡수가 주로 되게 되는데요. 생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아미노산 자체보다 다이펩티드 수송계가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이펩티드 수송계로 유입한 다음에 아미노펩타이드에서 다시 이제 아미노산을 다시 가수분해해서 생체에 사용함으로 이것을 좀 응용해서 쓰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NA 그러니까 이 알도엑소스 수송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두 수송계인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H 플러스랑 같이 들어가는 수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전 dun도 수송으로 세포내 유입되는데 소장 상피세포에만 존재하고 대장과 직장이 없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아미노산 수송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게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고 그 이온일 경우에는 아미노산 여기 보시면 극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흡수가 좀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이펩티드 수송계 같은 경우는 좀 더 흡수가 돼서 좀 몸을 보완하는데요. 아미노산 수송계 자체가 L형만 친화성을 보이는데 다이펩티드 수송계는 아미노산이 L이든 D든 모두 이런 상관없이 아미노산 형태와 조합에 상관없이 다이 또는 트라이펩티드의 친화성을 보여서 좀 더 많은 종류, 좀 더 큰 형태의 여러 가지가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NA, 그 다음에 H 역순계에서 또 마찬가지로 먼저 NA 플러스 H가 있습니다. 이 역수성계에 의해서 NA가 만약에 들어가면 H가 나가게 되겠죠. 이 양용이 나간 것에 의해서 H가 그레디언트가 이게 세포 바뀌고 될 경우에 H의 이제 농도가 9배가 생기게 되도록 하겠죠. H 플러스랑 그다음에 다이펩티드랑 같이 세포 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소장이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올라가서 여기서 H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니까는 여기가 밖에 광강이면 막에서 가까운 쪽에서 막 근방의 pH가 관광보다 좀 더 산성일 경우가 생기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NA하고 H 역순계가 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용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그 펩타이드를 흡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아미노산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쓰게 되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항생제 물질까지도 이제 이것들에 의해서 수송되게 되므로 그것들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수송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펩타이드 수송계랑 좀 비슷할 그러니까 그 흡수되는 건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아미노산 합치면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니까요. 하지만 조금 좀 다른 경향을 갖고 있고요. Na 플러스 공수성계이고 L형 아미노산의 친화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D형 같은 경우는 흡수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산 수송계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NA와 인산을 공수성계로 해서 포스카넷이나 포스포마이신 같은 이제 항진균자 같은 약물을 흡수하는 또 기전을 이용하기도 되고요. 핵산 수송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 6-메카토퓨린이나 5-플로우라실 같은 이제 항암제들이거든요. 항암제 많이 쓰는 피린하고 피레니 등 교체 수용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핵산 수송계도 또 중요한 게 소장에 있는 장막이 좀 망가지게 되면 장세포가 파괴되면 상피세포에 있는 핵산 수송계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항암제가 흡수가 좀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또 경로고요. 엽산 수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메토트레세이트라는 그런 약물 항암제로 쓰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장이 흡수할 때도 엽산 수송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철 수송계 같은 경우에서는 식인 시장에 좀 주로 있고 이가 금속 이온을 수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 같은 거, 철 영양제는 어떤 형태인지 그 좋냐, 이가다, 목가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한 것이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옥소자신하고 모르핀, 그다음 담즙산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송계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아무래도 최근까지도 어떤 수송계로 됐는지 완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수송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MR 여기서 보시면 PGP, MDR1, BCRP 가장 대표적인 PGP죠.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PGP, 약물 유입 수송체들, 수송체입니다. 약물 출입 수송체라고 얘기할게요. 플럭스, 이플럭스, 인플럭스, 이플럭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이제 또 약물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소나 아니면 단집산과 결합된 물질들이 흡수화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에피컬 사이드랑 바소레터럴 사이트, AB 사이트가 되고 여기가 혈액이고 여기가 이제 관강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PGP는 유출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보이시면 OCTN 같은 경우에는 케이션, 그러니까 양이온이 나가고 BCRP 같은 경우에 이름 자체가 브레스트 캔서 셀에서 이제 레지스턴스를 보이는 얘가 많이 발현되면 세포 내에서 많이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배출하는 것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MRP도 마찬가지로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스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유출을 되는 것들인데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OATP나 OC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유 그래서 보시면 TP, OCT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유입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입에 관한 미액계 양이고 미액계 음이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 약물들이 이제 흡수되는 그런 수송체들이 있고 이런 수송체들이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수송체들이 기질 친화성, 그러니까 특정 물질에 대한 친화성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사람마다 다른 객체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이것이 되고요. 한약이나 음식물 같이 양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상호작용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아예 이거 파트가 또 따로 있죠. 그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P30페이지 그림 1-18 보시면요. 소장에 있는 림프성 조직에서 페이어스 패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립자 흡수 기전 중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립자 흡수 기전인 그런 아까 말했었던 그런 덩어리들 물질들이 이렇게 파고사이토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소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 페이어스 패치라고 해서 그림 1-18을 보시면 M셀이라는 부분에서 페이어스 패치라는 부분이 있고 M셀 같은 경우 M셀이 마이크로폴드 셀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피셀 상피세포 중간중간에 점막이 있는 층에 이제 페이어스 펩타이드 패치라는 부분에 같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같이 이렇게 색깔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상피세포 안쪽에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덩어리들이 흡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어스 패치뿐만 아니라 뭐 카카 패치 등등등의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셀은 보통 이제 루미널 안티젠을 인식해서 림포이드 폴라이트, 그러니까 면역 세포로서의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계. 그래서 매크로페이지를 예시로 들었던 이유가 결국 이것은 약물의 이동 경로이기도 하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또 주요한 경로가 장관에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원체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균들이 이런 것들이 체내에 침투했을 때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이것에 대한 항체를 만들거나 어떤 면역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아마도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발견이 됐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덩어리들이 이런 M셀의 부위에 접근해서 페이어스 패치를 통해서 림프 순환에 의해서 이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이거 다음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대장에서 흡수 기전입니다. 그 대장은 사실 직장하고 같이 보는데요. 대장 아래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저는 일단 살짝 나눴어요. 그래서 대장은 이제 약물이나 영양소보다는 물과 전해질이 흡수되거나 점액 분비가 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pH 분배설로에서는 수송이 주로 일어나고, 분자량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소량보다는 타이트하게 됩니다. 물에 관련된 영양소는 흡수가 안 되고, 흡수를 별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좀 설명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물과 전해질 흡수가 이제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소장은 600 달톤까지 이제 흡수가 되는데, 분자량은 대장 같은 경우는 300까지 이제 흡수가 되게 되고요. 소장에 비해서 단백 부분의 효소도 적고, 그다음에 좀 그런 수송체 같은 것들도 좀 적어서 펩티드성 의약품을 흡수에 조금 유리하다고 하는데, 대장까지 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사실 펩티드성 약물 같은 경우에 권고로 복용했을 때 대장까지 들어간 것도 사실 어렵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어렵고, 아래에서 위로 집어넣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펩티드성 약물의 흡수에는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대장은 또 특징적인 것이 또 세균이 많이 있죠. 소장까지는 세균이 없어야 됩니다. 대장부터 이제 대장균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균 대사를 이용한 약물의 흡수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죠. 왜냐하면 장내 세균 총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일정한 대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균 양도 달라지고, 우리가 먹은 것에 따라서 세균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뭐 존재하는 세균은 유익수균은 어느 정도 존재하기 있겠지만은, 그래서 일정하게 조절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배당체가 비당 부위가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약물 흡수를 연구한다고는 하는데, 대장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고 비당 부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약물이 자꾸 이동을 그렇게 많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H 분배가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되지만은 지용성이 큰 물질일수록 흡수가 잘 되는 경향이 있고요. 직장을 따로 떼놓은 이유는 대장까지 약물을 사실 집어넣지는 않죠. 보통 이제 좌지 등에 넣었을 때 직장 부위에서는 흡수가 되는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직장의 상부와 중부와 하부가 조금 다른데요. 직장 상부는 장관의 그 대장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주로 돼 있어서 장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돼서 소해통과를 회피할 수 없는데요. 중부 하부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소해통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좌대로 흡수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이제 다음은 림프 흡수입니다. 림프 흡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M셀에서 이제 리포셀 본태양물, M셀 종에서 림프 흡수되는 이 경로를 얘기하고요. 자체로서 림프 조직이 상피세포가 있으면 혈관도 있지만은 혈관도 있지만 여기도 혈관 미세하게 림프관들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면역이 반응이 되게 활발한 조직입니다. 소화관은 그렇기 때문에 림프관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림프를 통과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본 것처럼 림프세포에 포획된 약물들이 직접적으로 면역계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이제 간 초의 통과를 회피해서 전신전결 이행이 가능한데, 문제는 혈류량이 매우 낮습니다. 혈류량이 낮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있을 때 약물이 200배에서 500배 정도 많이 가겠죠. 그래서 소화관의 림프는 매우 흡수된 약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항암제 경우도 마찬가지로 림프절의 이행방지 유학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림프관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물을 좀 더 고분자화 시켜서 이런 M셀 경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제형을 어떻게 바꾸든지, 주사 부위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는 아니죠. 미세한 컨트롤을 하는 것은 조금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림프 흡수가 되는 것들은 리포소면에 봉인된 약물들이거나 지방, 비타민, 지질 단백들이 되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리파제에서 관광에서 이제 가수분해가 되고요. 장액에 있는. 그래서 장내 지방산 또는 모노클리아드의 담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담즙산과 이가 혼합이 돼서 마이셀을 형성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M셀을 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피세포 내에서 그 마크흡수를 통해서 상피세포에서 이렇게 막이 들어와서 여기서 엑소점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식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고요. 또 장기상상피 내포에서 상피세포 내에서 이것들이 다시 또 합성이 되고, 다시 또 이것이 또 림프로 이행하는
이렇게 이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완전 지용성이죠. 혈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림프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서는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한 책에서는 나와 있는데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그냥 비타민 12, B12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 상피에서 비타민 B12 고유 인자라고 해서 인테스티널 팩터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랑 결합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들어가는 고유 인자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B12가 부족하게 돼서 이제 악성 빈혈이 되게 되죠. 이것은 유전적 질환으로 하는 분류가 또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VLDL, LDL, HDL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지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질 단백이 림프 흡수를 통해서 또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질에 속하는 물질들, 세포막을 존재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리사리드, 막을 존재하는 인지질 같은 것이 혈관 또는 림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질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혈관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름 덩어리죠. 고지혈증에서는 지방 형제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에서도 이런 지질 단백이 많이 분포하게 지질과 지방이 많이 결합돼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합할 때 지질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질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동 경로나 아니면 분포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킬로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간으로 주로 가고 VLDL은 지방세포로, LDL은 말체 조직세포에서 세포막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HLDL 같이 이제 말체 조직에서 간으로 간 다음에 배설을 하는 이런 경로를 해서 무슨 비만 있는 환자나 이럴 때는 HDL이 높으면 좋다, LDL이 낮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VLDL이 높으면 지방세포로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적당한 것이 밸런스를 갖춰야지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식단에 의해서 요즘도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식단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질은 영양소원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뇌에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탄수화물도 존재해야지 그 막의 건강에서도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이런 지방도 마찬가지로 생체 조직을 특히 막을 구성하는데 피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도 지방이 존재해야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생성이 많이 원활하게 되는 높낮이가 많이 다르죠.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이유 그리고 어느 하나의 특정 팩터를 줄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지 32페이지까지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계속 제가 모니터를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혼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이 꼬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지금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약물의 위장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체 측 인자와 약물 측 인자, 제재 측 인자, 기타 인자들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우리 제재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좀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생체 측 인자를 살펴보시면 위액과 장액의 pH,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pKa와 함께 약물의 수동수능하는 pH 분배 가설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액과 장액의 pH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일정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질병 상태에서 바뀌고 약물 투여 상태에서 바뀌게 되겠죠. 막표면의 pH와 비교반 수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위장보다는 소장에서 이제 그런 pH 분배 가설 따르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막표면의 pH 같은 경우에서는 광각내보다 이제 산성을 이루는 HA랑 Na 플러스 역수동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방금 이전에 봤었고요. 비교만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농 운동에 의해서 축분이 교반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동 운동이라서 세그먼테이션이 아닌 연동 운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말하고 있죠. 이것에 의해서 장관 내가 아무리 운동을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해도 이게 좀 육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표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물이 흐르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물이 좀 고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교감되지 못해서 발생해서 지용성 약물 같은 경우에 이런 물층 때문에 이제 흡수가 많이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약물 수송체라고 해서 기질에 대한 친화성을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PCP나 MDR, 그다음에 BCRP 같이 그런 것들의 활성 및 발현에 의해서 약물 흡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그 익스프레션이, 그러니까 인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건강 습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객체차가 발생하므로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소화관의 통과 시간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주로 위내용 배출 시간과 미대용 배출 속도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조금, 그러니까 특히 장내 흡수가 좀 용이하거나 미장내 흡수가 용이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나겠죠. 혈류 속도도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물이 막을 투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흡수 속도가 영리할수록 막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 때는 이제 막을 통과한 것 자체가 이제 이 팩터가 되는데, 막의 통과가 되게 쉬운 약물일수록 혈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거 약물의 흡수 속도가 이제 비례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물의 흡수와 용매 견인 효과. 그러니까 삼투구배에 의해서 물의 이동에 따라 약물이 이동하는데요. 그래서 세공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뮤신 및 담즙 못합니다. 담즙 성분의 영향. 뮤신 같은 경우에선 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스트եպ토마이신의 항콜린 작용량, 4금 암모니아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제 흡수를 억제하게 되고요. 담즙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산, 페노바르비타, 설파민, 비타민 A 같은 것에 이제 결합을 해서 지용성인 것들을 좀 더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데, 카나마이신이나 니스타틴, 네오마이신, 폴리마이신 B 같은 경우는 담즙산과 난용성 염 형성에서 또 흡수가 또 억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체에 있는 그런 액의 구성에 따라서 이제 생태층 인자에 따라서 이제 약물의 흡수와 배설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약물 측 인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pKa, 유수, 분배 개수, 분자량 등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입자경, 결정다형, 그다음에 결정이 뭐 없는 형, 그다음에 용매가 수월하고 염매 확산 개수에 따라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지게 되겠죠. 약물이 물에 잘 녹을수록 아무래도 흡수가 잘 되겠죠. 마찬가지로 약물 수송체에 대한 친화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예시로 많이 드는 게 PGP에 대해서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하나 대표적인 예고, 특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약물 층자 중에서도 그 약물 수송체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 대사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소화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소화 요소 같은 것도 작용을 하고 pH도 작용을 하겠지만, 간에서 나오는 CIP, UGT 이런 것들 소화 요소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많이 대사가 되고 이것을 억제하고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물 자체 모약물일 약효를 나타낼 경우에는 대사 효소에 의해서 이제 약효가 사라지는 게 되겠죠. 만약에 그 모약물이 아닌 그런 이 대사물 자체가 약효가 더 세다. 이럴 때는 모약물에서 대사 효소의 그 익스프레션 발현이나 활성 정도에 따라서 약물이 좀 더 활성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드럭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내 세균총에서도 좀 바뀌는데, 이거 좀 사실 장내 세균총이 중요하긴 한데 사실 좀 애매합니다. 대장이라는 게 조금 부위가 조금 약물 흡수에서는 이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단백질 결합, 단백 결합이라 해서 이제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 결합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생체 내에 있는 그런 그 단백들, 아니면 이뮤노글로불린들 이런 것들 뭐 염기성 약물이냐 상전 약물이냐에 따라서 단백 결합이 좀 달라지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비이온형과 이온형이 비해리형과 그러니까 비결합형과 결합형이 나오게 되고, 결합형 같은 경우에서는 단백 결합한 것은 이제 아무리 생체 이온이 좀 흡수도 어렵고 이온 좀 어렵죠. 해리된 비결합형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이제 약물적 인자입니다. 제재층 인자는 P37페이지 표 1-12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입작용, 결정다형,
염, 공침물, 혼합 분쇄, 포접, 기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각종 요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물층 인자, 제재층 인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분해 속도, 용출 속도 이런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조절할 수 있는 내용,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해는 사실은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그 제제의 결합제, 분해제, 제제 공정, 압출력, 코팅제들에 대해서 분해가 달라지는데 물론 뭐 코팅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장용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분해는 한 5분 이내 그 어떤 내가 특정 목표를 갔을 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용출 속도 같은 경우는 노이스 히팅식이라고 해서 용출 상속도는 고체 표면적과 약물 확산 개수에 비례하고 용매의 부피나 확산층 두께에 반비례한다.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책에 36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눈으로 보시면은 사실 뭐 당연한 내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 표면적이 넓고 약물의 확산 개수가 크고 용매의 부피나 확장층 두께가 작을수록 이게 용출이 빨리 되면서 빨리 넘어가겠죠. 연질 캡슐 정제보다 흡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사실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인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음식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한약도 마찬가지로 먹게 되는데요. 계면활성제나 고분자화합물, 병용약물, 흡수 촉진제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용약물 같은 건 사람마다 다르고 잠시만 25페이지 잠깐 살펴볼까요? 25페이지 표 1-6에서 보시면은 배출을 느리게 하는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 내용 배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 상호작용 부분에서도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 병용약물은 사실 이 표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 약물에 의해서 바뀌고 좀 뒤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흡수촉진제, 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고분자 화합물이나 어떤 지방산염, 단즙산염, 지방산염 등 밑셀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를 투과하는 경로나 세포화 수송 경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포에 좀 자극을 좀 줘서 좀 더 투과하기 쉽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들, 아니면 수송세포, 아니 수송세포 중에서 특히 세포 내 간극이 있으면 거기서 좀 더 가게 하는 것들, 이제 그 이용해서 흡수 촉진제를 하게 되고요. 보신 것처럼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 같이 그러니까 담즙산이나 직스지방산, 지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담즙산을 포함해 내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나용성 약물의 용해도가 증가되는 것들이고 외인성 같은 경우에 흡수 촉진제가 되고요. 고분자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pH 4,000을 좀 많이 쓰는데 페노발비타가 보도카체를 형성시켜서 용출 속도를 저하시키면 이제 흡수가 감소되는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타 인자에서는 사실 음식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사실 내용이 좀 겹친 것들도 있고 뭐 그건 당연한데요. 이거는 생물 약책 파트에서는 뭐 계면활성제기도 하고 그런데 약책 파트가 좀 더 강하고요. 생물적으로는 이제 위내 배출 시간이 연장이 되면 산의 불안정한 약물의 흡수가 저하가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음식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많이 먹으면 위의 부피가 증가해서 내려간 시간이 작아져서 위에 유지한 시간이 길어져서 산의 불안정한 약물의 흡수가 저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으면 위장관 내액을 얘가 밥 자체가 많이 탄수화물이 좀 많은 좀 빵 같은 걸 먹으면 위장관 내액을 많이 사용해서 약물을 녹일 수 있는 위장관 내액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좀 마이너스한 얘기고요. 마이너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점도가 증가해서 약물의 분비옥수가 또 정하게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는 담즙 분비를 억제해서 담즙에 가용되는 담즙 분비 말이 좀 이상한데 고지방 식이는 담즙 분비가 억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담즙 분비를 많이 나오게 해서 오타가 좀 많네요. 담즙에 의해 가용화된 약물 흡수를 촉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중에 설탕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으면 삼투압이 또 증가하게 돼서 좀 더 느리게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식물류, 찬진가치, 기름가치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름을 복용한다고 지용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피세포에서 이게 약물 통과해야 되는데 기름에 이제 약물이 더 녹아서 이제 흡수가 또 지연되기도 합니다. 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위장관을 점막도 자극도 하고 혈류량을 또 증가시켜서 특히 흡수가 잘 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약물의 흡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소장에서 흡수된 약물 흡수를 또 지연시켜 위의 수준도 유지를 좀 더 오래 시켜서 점도를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물 흡수를 지연시키기도 하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서는 이가 또는 삼가 양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것들이 이제 킬레이트가 형성화돼서 염을 형성하게 돼서 흡수가 저하게 되고 자몽 주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효소를 억제해서 특정 약물 혈당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약을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먹어라, 뭐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들이 좀 더 기초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약지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다룰 내용은 이제 책으로는 페이지 40페이지서부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용해서 약물을 소화관 흡수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용성 약물을 가용화시키고 또는 이제 위장관의 분해를 방지하고 흡수 촉진제를 이용하며 지용성으로 된 프로드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지용성 아이온 페어 콤플렉스를 형성시켜서 이것이 또 이제 양이온을 해리를 시켜서 좀 더 흡수가 아예 안 되는 것을 좀 더 그 해리시킨 다음에 저는 요로 못한데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물 수송체 또는 이용 또는 회피를 이용해서 또 이제 흡수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난용성 약물을 가용하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용해도와 용출 속도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첨가시키거나 분자의 입장경을 감소시켜서 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무정형으로 만들고 용매 화학물, 수용성 염 또는 수용성 프로드럭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어렵게 녹는 것을 잘 녹게 만들고요. 표 1-11, 12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이용해서 약물을 포접시켜서 그것이 이제 복합제, 그러니까 표 1-11은 여러 복합제를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덱스트린은 표 1-12인데요. 약물 특성을 개선시킨 사례로 보시면 용해성을 개선시키거나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생체적인 이용률을 개선시키고 흡수가 잘 된다게 한다는 얘기겠죠. 기름이나 융점이 낮은 물질을 분만화시키거나 너무 지용성이 크면은 아무래도 이게 흡수가 좋아야 되니까 그것들이 좀 흡수가 좀 용이하게 하는 형태로 바뀌거나 맛이나 냄새를 개선시키거나 날아가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자극성이 컸을 때 그것을 좀 줄이는 것을 사이클로덱스트린을 많이 포접을 써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합제를 쓸 때 많이 쓰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수용체, 고체 분산체나 공용화학, 혼합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네, 미생관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용성 코팅을 하는데요. HP, MCP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하이 프로멜로스 풋살레이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담배분해 효소 저해전을 첨가하거나 초회 통과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흡수 촉진제 같은 경우는 EDT를 좀 더 많이 쓰는데요. 흡수부의 점막의 투과성을 인형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리 활성이 흡수 촉진제의 이상적인 조건은 양리 활성이나 독성 자극성이 없으며 신속한 촉진 효과를 나타내며 적당한 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고 작용이 가역적이며 그러니까 작용이 돌이킬 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가 흡수 촉진제를 넣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포 간극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있어야 됩니다. 비각적이면 안 되고 가역적이어야 되고 약물의 다른 첨가물과 물리학적 안정하게混종할 수 있으며 목적으로 하는 약물의 투과성만 내가 어떤 물질 A라는 물질만 있으면 그것만 투과시켜야지 그거 뭐 다른 것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죠. 선택적 산트는 상식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맞는 거를 써야 되냐 그건 아닌데 아닌 것까지 있는 것을 쓰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지용성 프로드럭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로서는 좀 약으로 약성이 없지만 얘가 몸에서 있는 생체물질 대사나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이제 흡수가 개선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피실린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있어서 양성이온 존재 흡수이 나왔는데 카르복실기의 지용성 관능기를 도입해서 흡수를 높이는 거고 티아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 낮은 것을 좀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용성 이온대 화합물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고요. 약물 수송체 이용도 회피 같은 경우에는 L-알파 메틸도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메틸도파가 우리가 파킨슨 같은 거에 있을 때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메틸도파가 자체만으로 흡수되는 것은 좀 적어서 아미노산 수송계를 거쳐서 흡수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페닐알라닌과 결합을 시켜서 다이펩티드를 만들면 펩티드 수송계가 훨씬 더 빠르고 양이 많으므로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생체내에서 분해가 되겠죠. 아미노다제에서 이제 분해가 됐고요. PG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생물 배출 그런 억제제인데, 사실 이 배출 억제제를 쓰는 경우는 항암제 같은 경우를 쓸 때 쓸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억지로 약물 저해작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극한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발현 자체가 좀 틀려서 아무래도 조금 좀 아직까지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수업 듣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비경구 흡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